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 곧바로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1개 부처 장관급 12명을 한꺼번에 지명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재명 내각 여러 특징들이 보입니다. 먼저 현역 의원이 11명 중 5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안규백 의원은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고, 정동영 의원은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번째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현 외교부 등 모두 11명. 이 중 정동영, 안규백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국회 내 국방 전문가로 꼽힙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부처들은 모두 부처 재배치, 이름 변경 등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손발이 맞는 의원들과 집권 초 속도감 있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인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문회 통과도 용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을 현역 의원으로 지명한 데 대해 대선 승리의 대가성, 보은 성격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번 내각 인선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이 통합 실용 인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에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된 권오을 헌정회 부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직 3선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창한 민생 실용 노선과 중도 보수 강화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전 정부 장관이 자리를 이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2023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자녀 불법 증여 의혹에 용돈이란 해명을 했다가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양곡법을 농망법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한 실용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기업인 출신도 장관 후보자로 2명 깜짝 발탁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LG와 네이버, AI와 IT 전문가가 발탁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배 후보자는 LG전자 AI 추진단장 등을 지낸 AI 전문가로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개발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의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임명에 이어 AI 3대 강국 실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인사로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고문이 발탁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 경영자에 오르는 등 IT 분야 여성 리더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과학기술과 벤처 등 산업계에선 기업인 출신을 발탁했다면 노동 문제를 다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엔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산업재해 축소나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각 인선이 처음 발표가 됐는데 이 단연 화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이에요, 유임? 처음이라는 거죠? 네, 전 정권 인사가 유임된 적은 2번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였습니다. 여야 정권이 교체됐는데 유임은 처음입니다. 대체 이 송미령 장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송 장관은요, 평생을 농업 연구에 종사해온 인사입니다. 1년 6개월 전 윤석열 정부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인사에게 물어보니 여성 장관을 찾다가 적임자로 판단해서 발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의외로 평가가 되는 게 사실 그동안 송 장관에 대한 민주당 평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표로서 발의한 1호 법안이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송 장관은 2번이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송 장관의 자녀 불법 증여 의혹 해명을 강하게 질타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유임을 시켰을까요?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전임 장관 중 1명 내지 2명을 유임시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인이 강조해온 실용과 능력, 이 2가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좋은 방법이라고 본 거죠. 전 정권 장관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유임시킬 만한 인사를 찾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송미령 장관이에요? 네,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되니까 뭐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이 후회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찌감치 12.3 비상계엄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손에 꼽은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인사를 유임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상계엄의 공범이라는 책임. 송 장관은 일찌감치 반성하며 덜었다는 거죠. 근데 뭐 반성했다고 유임했다는 게 또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과 혹시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임 장관들이 다들 비상계엄 책임이 있기에 완벽한 인사를 찾기보다는 과오가 덜한 인사를 속어법 형식으로 찾았을 거라고요.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반대를 했다는 것 외에는 더 걸릴 만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 뜻을 밝혔고요. 그래서 유임으로 결정됐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남은 인사들이 더 있는데 또 유임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내각 인선이 좀 더 남아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문 역량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상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 맞불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실행될 경우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초유의 강경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미국으로부터 핵시설 3곳을 공습받은 당일입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봉쇄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실제 일부 선박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 한때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정반대로 급히 돌리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 무역의 30%, LNG 가스 무역의 20%가 이루어진 중동 산유국의 주요 수송로입니다. 해로 기준으로 가장 좁은 폭이 3km에 불과한데 대형 유조선들이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란이 육지에서도 충분히 지나다니는 배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이란은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며 기뢰를 설치한 적은 있지만 전면적으로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의 원유와 가스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n continue to defend Iran's territory, sovereignty, security, and people by all means necessary against not just U.S. military aggression, but also the reckless and unlawful actions of the Israeli regime.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시온주의 적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벌을 받아야 하며 이미 받고 있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협상에 거부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어서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로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정권 교체가 왜 일어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타격이 정권 교체 때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란이 보복을 중단하고 외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들도 이란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But what about the Strait of Hormuz? Steps towards doing that last night. Well,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추가 공습은 언제든 준비돼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The scope of this was intentionally limited. That's the message that we're sending. With the capabilities of the American military nearly unlimited.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보복 움직임에 대해 전방위적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란의 최우선 과제가 정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의 첫 이란 본토 타격,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전명 심야의 망치. 태평양에 미끼를 던지고 대서양을 통해 기습하는 그야말로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이른바 심야의 망치가 시작된 것은 미국 동부 시각 그제 새벽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몇 대가 괌을 향해 태평양으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폭격 임무가 아닌 이른바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실제 폭격 임무를 받은 B-2 폭격기 7대는 이란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출격했습니다. 하늘에서 2번씩 공중급유를 받으며 약 18시간 만에 이란에 접근한 B-2 폭격기들은 이들을 엄호할 미군 전투기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란 상공에 진입한 B-2 폭격기들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2발을 포로도 핵시설에, 나탄즈에는 2발을 투하했습니다. GBU-57이 사상 처음 실전에 사용된 순간입니다. 때맞춰 아라비아해에 있던 잠수함 한 척은 이스파한 핵시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24발 넘게 발사했습니다. 벙커버스터와 미사일들은 이란 시각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 목표 지점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폭격기의 무사 귀환까지 총 37시간이 걸린 이번 작전은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 항공기 125대와 잠수함까지 함께 투입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The largest B-2 operational strike in U.S. history and the second longest B-2 mission ever flown, exceeded only by those in the days following 9/11. 폭격을 당한 포로도 핵시설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6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군이 벙커버스를 투하해 먼저 구멍을 낸 뒤 두 번째 벙커버스도 정확히 같은 구멍에 투하해 내부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은 핵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장담했지만 이란은 그 핵시설은 빈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핵시설 주변에서 방사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우라늄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란 포르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핵시설 입구 주변으로 불도저와 트럭이 줄지어 있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위성업체와 외신들은 이날 모두 16대의 화물 트럭이 포착됐고 이튿날 찍은 위성사진에선 대다수가 북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미국 폭격전에 이란이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이란 국영 매체는 세 곳의 시설은 오래전에 대피했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시설이 완전 제거됐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외부에서 방사능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지난 13일 이스파한의 핵물질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파한의 핵물질은 순도 60%의 농축 우라늄 408kg가량으로 핵탄두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은 숨기고 미국은 찾아 제거하는 땅속 두더지 잡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곳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당장 1시간 전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를 통해 본 해협 모습인데요. 하늘색 바다 위에 있는 여러 색의 화살표와 원들이 모두 함선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배들이 있느냐? 바로 이곳이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중동 국가들의 사실상 유일한 수출입 해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즉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이곳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가 이곳 해협을 지납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릴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이란이 봉쇄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보니까요 상당히 좁아 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만큼 수심도 얕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유조선들은 해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모두 각각 3km 정도에 불과한 좁은 해로만을 통해야 합니다. 전체 해협폭은 최소 50km가 넘을지라도 실제 큰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 곳에 지금 세계 원유 소비량 25%가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란 쪽 바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요 구역들이 이란에 가까운 바다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에 있는 남쪽의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쪽 바다로는 지나갈 수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모두에게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닐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데다가 이란 입장에선 자신들의 영해라며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이걸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얻을까요? 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세계를 대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란에서 봉쇄 움직임이 일자 국제 유가 4% 급등했습니다. 기름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방국으로 여겨지는 중국을 향해 해협 봉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미국에선 막으면 자해행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이란이 봉쇄할 수도 있어 보입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 자연스레 항해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인데요. 봉쇄 수단 역시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부터 이란 영토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등 다양하게 거론됩니다. 주요 거점들의 해군 함정들을 배치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전체 해협은 아닐지라도 3km 폭 정도의 해로는 바다에선 짧은 거리인 만큼 막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해협 봉쇄가 이란에도 족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란 스스로부터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우방국인 중국 역시 이란산 원유를 연간 10%가량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 국가 경제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해협의 전면 봉쇄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중동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이란 본토가 공격받은 것이라며 실리가 아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해협 봉쇄부터 이 미군 기지 타격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 전 부처에 비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청해부대 급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응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경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우리 선박은 하루 평균 30여 척. 중동산 원유 99%, 국내 수입 원유의 70%가 이곳을 건너오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수급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는 206일분에 그치고 유조선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달리 마땅한 우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 중인 청해부대는 유사시 투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현재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경계태세나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청해부대는 4년 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을 납포했을 때 호르무즈에 급파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국적선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내에 남기로 택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손인혜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홈페이지에 공지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파트너의 면담 일정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 일본 등 IP4 4개국 정상 간 특별회담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이 불투명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자회담이 확정됐다면 나토에 가지 않는 건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 시점까지 양자회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체류 시간을 계속 줄이면서 일정 조율이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국내에 남아 경제 불안정성을 챙기고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오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나토 참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정상회담은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2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냐며 회담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나토 불참을 공식화하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눈치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중동 문제가 터졌으니 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불참 공식화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중동 사태를 나토 불참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것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중동 문제가 어려워서 불참하는 게 아니라 중동 문제 때문에 더 가야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신뢰 구축이 제대로 돼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해야 될 것이라서.
나토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 간 갈등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주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종북파인지 친북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주파라고 불리는 그 그룹들하고 동맹파라고 불리는 그룹들하고 사이에 알력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런다는데 그 탓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익과 외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에서 받았다는 현금에 집중하며 수입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며 국민의힘도 출판 기념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수입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출판 기념회로 얻은 수억 원대 현금 수입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겁니다. 출판 기념회 2번, 4개의 이벤트에 6억이면은 하나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고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주 의원은 출판사와 국세청에 책 판매 부수와 수입 액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겨냥한 소위 검은봉투법도 발의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로 얻은 수익 내역을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판 기념회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SNS를 통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명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에 착수한 건 유례없는 정치 개입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며칠 전에도 AI 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AI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이 기본적인 문장 주술 구조도 맞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책을 같이 쓴 공저자는 김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낸 후원자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2023년 4월 출간된 챗 GPT 관련 책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모 씨가 공동저자로 돼 있고 김 후보자의 이력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책 곳곳에서 사실상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대목이 보입니다. 왼쪽 지면에 나온 문장과 몇 글자만 다른 문장이 오른쪽 지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도 여럿입니다. 소비자 활동의 양과 일관성은이 주어인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끝나거나 과장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서점의 구매자 댓글에는 몇 번을 읽어봐도 문장 앞뒤가 맞지 않고 주어와 동사에 두서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인 박모 씨는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의 실제 집필 여부와 공동저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만 직접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 당장 대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아니 정치권의 출판 기념회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거 참 그동안 말들이 많은데 또 도마에 올랐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출판 기념회는 책을 펴내서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입니다. 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무제한 돈 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판 기념회에는요, 크게 4가지가 없는데요.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또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 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아주 본물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이제 의원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한번 하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일단 얼마나 내는지부터 따져볼게요. 자, 책 한 권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대입니다. 근데 1인당 아주 기본 내는 돈이 10만 원이고요. 많게는 1인당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당했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 다발에 대해서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서 수억 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억 원? 네. 누가 사가는 겁니까? 그럼 저 책을? 자, 누가 가냐? 자,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기관, 또 유관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에 2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대개 의원들에게 보험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근데 상임위원장들이면 좀 더 받는다면서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례. 자,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김민석 후보자가 더 많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상임위원장 출판기념회가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어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죠.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곳입니다. 유관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노영민 전 의원의 경우는요. 산자위원장 시절에요.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려고요.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회에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검찰이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조금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들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것들은 지금 모금을 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 기념회 소득 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책 인쇄는 몰라도 여야 모두 출판 기념회 모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사실 정치개혁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동안. 예,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여야가 10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법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모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를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경찰이 분리 조치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주택 담벼락을 오르려 합니다. 잠시 뒤 도시가스 배관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과 분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48살 윤정우가 접근금지 상태인 50대 여성 집으로 찾아가 살해할 때도 아파트 가스 배관이 침입 경로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침입하는 걸 막으려고 가시 형태의 방범 덮개를 설치하는 주택도 있지만 침입 사건이 벌어진 집들엔 이런 설비는 없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경찰은 60대 남성을 스토킹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태국 휴양지 빌라에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출입문에 노크 금지, 출입 금지 경고문까지 붙여놓고 현지인 접근을 철저히 막으며 전화 사기를 벌여왔는데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고급 빌라.
건장한 남성들이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한국인 범죄 조직 은신처를 덮친 겁니다. แล้ววันนี้พอดีเขาโดดมาฝั่งบ้านผมกำแพงติดกันไงเขาโดดข้ามมาผมก็เลย 도망치다 2층에서 뛰어내린 조직원은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빌라를 뒤지자 한국 여권과 전화기가 줄줄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손님 좀생이 만들기처럼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가르쳤고 노크 금지, 출입 금지라고 적은 한글과 영어 경고문을 문에 붙여놓고 현지인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을 납치해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납치 신고를 전달받은 현지 경찰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국내 한 관광지 매표소 직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직원은 결국 징계 조치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여성 유튜버가 삼척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 환불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 매표소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환불하는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결국 표를 환불받은 뒤 인사를 하고 돌아선 순간 매표소 직원의 욕설이 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셨어. 진짜라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 영상이 SNS로 확산되자 삼척시청 게시판 등엔 공식 사과하라는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모노레일 운영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과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논란이 된 직원은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호주의 한 주택가에서 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실수로 자신들의 차를 불태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설픈 방화범들 결국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유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차 한 대가 집 근처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나온 사람이 집 한쪽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액체를 더 가져와 뿌립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순간 차량 안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갑작스런 차량 폭발에 놀란 방화범 3명은 황급히 차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현지 시각 16일 호주 남부 솔로몬타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설픈 방화범들이 오히려 자기들 차에 불을 낸 겁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탄 테러로 쑥대밭이 된 교회 바닥에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붉은 핏자국과 신발 등 옷가지들이 폭발 당시의 처참한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그리스 정교회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كان عندنا قداس والعالم عم تصلي وبأمان وعين الله علينا فجأة بفوت واحد من الباب لابس جعبة عم يقوس بيهجموا عليه الشباب ليطلعوه برات الكنيسة لأنه هي مكان مقدس على باب الكنيسة بيفجر حاله.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번 테러를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 IS 소속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북러 밀착 속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의 거점 단둥 현지에선 트럭 100여 대가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가다 이윤상 특파원이 확연히 달라진 북중 접경지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중조 우이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줄줄이 다리를 건넙니다. 1시간도 안 돼 차량 100여 대가 몰리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화물차가 드물게 오갔던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썰렁했던 단둥 세관도 중국산 제품을 북한에 가져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전동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북중 중개 무역상들이 밀집한 고려거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넘게 문을 닫았던 중개무역 업체들은 최근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업 점포들로 가득했는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인력 수송 버스도 수시로 오갑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렇게 나가는 거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승에서 오게 돼 있는데 단둥 외곽 공장과 일자리 중개 업체에도 북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간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한두 달 전부터로 지난달에는 북한에서 200~300명 규모의 신규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완공 후 11년째 개통되지 않은 신압록강대교 북측 상판 위에는 개통에 대비한 보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1년 전 텅 비어있던 북측 부지에 세관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9% 늘었습니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경을 맞댄 북한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농산물 먹을 때 혹시 잔류 농약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죠. 최근 미국에서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농산물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 식탁에서도 익숙한 농산물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척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마트에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찾는 소비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걱정 때문입니다. 아이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걸로 더 선택은 하긴 했었어요. 세척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양배추 굉장히 신경 쓰고요. 왜냐면 이렇게 겹쳐져 있고 포개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되게 중요해서 그거 신경 쓰고 있고. 미국 한 환경단체 조사 결과 47종 농산물 5만 개 샘플에서 잔류 농약이 75% 이상 나왔습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세척한 상태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겁니다.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 건 시금치였고 딸기, 케일, 포도, 복숭아 순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농무부는 허용치 이내여서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잔류 농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세척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상추, 깻잎 이런 이파리가 큰 채소들이 당근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또 있잖아요. 비교적 농약에는 덜 취약하고. 베이킹소다나 식초, 과일 채소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좋고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채널A가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노다로 자민당 의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 후보이자 지한파 정치인인 고노다로 자민당 의원은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과거사를 인정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전향적인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事実関係というのは何が起きたというのはそこははっきりす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やっぱり忘れずに同じ間違い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していくっていうのが一番大事なことなんで。 문재인 정부 시절 외상을 지낸 고노 의원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하는 고노다마를 발표한 고노良平 당시 관방장관의 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대일 비판 발언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今どう思ってるか、あるいは将来に向けてどう考えるかというのが大事なんで、そこはあんまり問題にしても仕方ないと思いますね. 특히 30년 지기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일 관계를 중요시해왔다며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今回首相に指名をされました金民석さんと電話で話をしましたけども、新政権日韓関係は非常に大事にする。私は非常に楽天的に思っています。 한일 셔틀 외교도 금방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고노 의원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고노 의원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양국 간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外務大臣の時期に民間交流の重要性とかを結構強調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知ってますけど、どういう取り組み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羽田と金浦の間はプレクリアランス、飛行機に乗る前にもう出入国のお互いの手続きを終えて、飛行機降りたらもうそのまま、街にスムーズに出れるようにしようではないか。飛行機乗る前どうせ皆さん空港に早い時間来ていただいてますから、そこでプレクリアランスをやってしまえばいいではないかという話をし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日本側の入国管理官の数が足らないということで、残念ながらそれ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真剣に取り組ま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強くなんかそれを推進。入国のところの問題というのは認識をしてますので、何ができるかをしっかり考え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石破総理はどうですか、イ・ジェミョン政権とうまくやっていけると考えていますか、どうですか。石破さんは非常に、義理人情にも熱い方でもありますし、しっかり筋を通す方でもありますから、日韓関係、いい関係を首脳でも築いていけ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これはいつ頃ぐらいにはまた再開できると思いますか。 もうすぐにでも再開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韓国も政権が移行しますから、いろいろお忙しい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もう始めようと思えばいつでもできると思います。韓日関係が改善された、そのような認識が自民党の中でも共有されていますか。日韓関係が悪くなったら人間関係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し、これからも多少さざ波が立つ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 そこはあまり影響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未来志向の日韓韓日関係はどうすればいいんだという河野太郎自分の考えはどうですかね。韓国の政治家と話をするときは向こう側に日本語を喋ってもらうか、あるいは2人で英語でやり取りをするかということが多くてですね、本当はこっち側も少しハングルでお返し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が なかなか発音が難しいですよね。読み書きはできてもなかなか発音につながらないというところも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政治家同士もフランクにいろんな話がお互い信頼し合いながらやれるというのが大事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한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임기 끝난 뒤라도 재판 받겠다고 약속하라고요. 자, 민주당이 오늘 상식을 저버린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김 위원장 오늘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나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재판 발언에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게 임기 후 재판받으라고 폭언하는 파렴치함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식과 도의를 저버린 도발입니다. 초청한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대갚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다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있더라고 하면은 대통령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민주당도 겨냥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요청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무례하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구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대화의 모양새만 갖추려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여야정 대화에서는 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요. 정청래 의원과 찐명대전 2파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언급하던 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선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쟁자가 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선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면서도 당대표에는 본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청래는 우리 축구 경기에서 보게 되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골을 넣는 스타 플레이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면서 플레잉 코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지만 내부 경쟁 과열 우려를 의식한 듯 통합을 강조했고 정 의원도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친박과 친정으로 나뉘고 있다면서 지금은 통합을 강조하지만 본격 선거전에 들어서면 신경전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치트키라면 이거 한 방이면 역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뭘까요? 네, 바로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선언 정치적 치트키가 될 수 있냐 아니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요거는 위기 상황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 비슷한 거여서 근데 이렇게 그냥 빈총 한번 쏘고 끝내기는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임기 끝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는 굳이 꺼낼 질문은 아니었다고 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면전에서 꺼낸 이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치트키다 아니다 이 생각이 서로 엇갈리듯이요. 이 퇴임 뒤 재판 받으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구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 현직일 때 재판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먼저 언급했냐고 했고요. 본인의 이 말도 뒤집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괜한 여지를 줬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오늘 유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편이다. 실제 그러겠네요. 네, 송미령 장관 오늘 오후에 유임 발표가 됐죠. 마침 그 직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렸고 송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을 함께 보낸 국민의힘 온화했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제가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소금빵 아시죠? 빵. 네. 원조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네, 1,000원인데. 아니, 120엔, 1,100원쯤 되거든요. 지역 농협의 현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고령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는 뭐 이재명 정부 장관이다, 공세다 뭐 이런 건가요? 여당은요 어때요? 여당인 민주당도요. 마냥 반긴 건 아닙니다. 이 송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양곡관리법을 반대한 장본인이죠. 송 장관에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농림부 장관 퇴장하세요. 앞장서서 법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 민주당의 어떤 기본 지향이나 가치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성향 의원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이 정도 하십시다. 유례 없는 장관 유임, 실용 인사일 수도 있지만 국정 철학이 다른데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유임된 장관이 국민 앞에 한 번쯤은 설명해야 할 사안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어떤 선수들이 나설까요? 팬투표 1위는 시속 161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한화의 괴물 투수 김서현이 차지했는데요. 역대 최다 득표 기록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78만 6천 표로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한 한화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 5월 기아전에선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을 상대로 시속 161km의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여기다 낙차 큰 변화구로 타이밍을 빼앗으며 벌써 18세이브를 챙긴 말 그대로 한화의 철벽입니다. 경기 끝! 김서현이 한 점을 지켜내면서 한화가 3연승을 달립니다. 프로 3년 차에 생애 첫 올스타로 뽑혔는데 2022년 기아 양현종이 세웠던 역대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나눔팀 베스트 12에는 선발 투수 폰세를 비롯해 박상원, 김서현, 플로리얼 등 한화에서만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드림팀 베스트 12로는 삼성 원태인을 비롯해 롯데 윤동희, SSG 최정 등이 선발됐습니다. 올스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팀은 롯데로 무려 6명이 뽑혔습니다. 삼성의 안방마님 강민호는 통산 15번째 올스타 선정을 확정했고 고졸 신인 배찬승은 선수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팬투표 결과를 뒤집고 베스트 12에 선정됐습니다. 양팀 감독은 13명씩 모두 26명의 추천 선수를 선정해 조만간 추가 발표합니다. 올스타전은 다음 달 12일 새 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텐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오전에는 남부, 오후부터는 중부에도 비를 뿌리겠고 모레 밤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 밖은 20에서 60mm입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씩 강하게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비가 잠시 쉬어가다 주말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사이 오늘 서울은 31.7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낮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비가 오며 더위도 한김 식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23도에서 시작하고요. 체감 25도로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가 나타납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는 3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서울 30도, 춘천 29도 예상되고 해당 지역은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